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안 기사 리뷰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시스템 보안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기사 과목은 총 5가지 과목인데요. 첫 번째 시스템 보안, 두 번째 네트워크 보안,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보안, 네 번째 정보보안 일반, 다섯 번째 관리 및 법규, 이렇게 총 5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스템 보안에 해당하는 운영체제, 클라이언트 보안, 서버 보안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역할은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실행 환경이나 공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소프트웨어와 구별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운영체제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행 목적에 따른 분류, 작업 실행 방식, 제작 벤더사, 커널,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은 프로세스의 생성, 소멸, 통신 등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관리, 가상 메모리나 주기억장치의 하드웨어 관리를 하는 메모리 관리, 그리고 디스크의 물리적, 논리적 구조인 파일 시스템 관리, 그리고 입출력 장치 요청과 스케줄링, 제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디바이스 관리, 밖에 기억장치 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운영체제의 기능들에 따라서 운영체제의 계층 구조 혹은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모델들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은 처리 능력을 상상하고 신뢰도를 높이고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구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운영체제 역할에 따라서 계층 구조 모델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OS의 가장 코어인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서 관리,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주변 장치 관리, 파일 관리까지 바깥쪽으로 갈수록 사용자 프로세스에 가까워지고 안쪽으로 갈수록 하드웨어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구조를 OS의 링 구조라고도 부르는데요. 보통 윈도우 같은 경우는 링 제로부터 링 제로의 시스템 권한 모드부터 링 3의 사용자 모드까지 어떤 계층 권한 모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발달 과정에 따른 OS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시스템에서는 운영체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계어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한 순서대로 그냥 차례대로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순차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괄 처리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작업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성격의 업무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치잡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게 되는데 어떤 마감 작업이라든가 급여 생성 작업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이제 한번에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배치 파일 뭐 이렇게 부르는 배치 파일이라고 부르는 어떤 뭐 쉘 파일이라든가 BAT 파일 같은 경우가 이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시분할 시스템인데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 슬라이스라는 시간 단위를 둬서 어떤 작업 요청이 있을 때 이 타임 슬라이스라는 시간 단위 동안 처리를 하고 그 단위 시간 동안 처리가 안 된 작업들은 대기를 하고 다음 작업을 처리하는 말 그대로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실시간 시스템은 RTOS라고 부르는 시스템인데요. 어떤 작업이 무조건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어떤 크리티컬한 시스템에 적용되는 운영체제입니다. 또 뭐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시스템 같이 이런 크리티컬한 시스템에 적용이 되고요. 뭐 실시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경성 RTOS와 연성 RTOS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멀티 프로세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중 CPU 혹은 멀티코어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이 멀티 프로세서와 멀티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프로세서는 이제 둘 다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멀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CPU 하나가 시간을 쪼개서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하는 거고요. 가령 우리가 키보드로 PC에다가 작업을 입력을 할 때 키보드를 빠르게 치지만 CPU 입장에서는 키보드 입력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CPU 하나가 유효기간 동안 다른 작업들을 처리하는 것을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멀티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산 장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쿼드 코어라든가 뭐 듀얼 코어 이렇게 부르는 장치들이 이 칩셋이 실제로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칩셋이 각각의 작업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CPU가 동일 기종의 CPU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것을 시메트릭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시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이기종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CPU와 GPU가 같이 들어있는 GPGPU 이런 시스템을 어시메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분산 처리 OS라든가 아니면 가상 OS 이런 시스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프로세스 관리된 용어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라고 하는 것은 CPU 자원을 할당받은 작업의 단위를 말합니다.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적재된 상태로 실행되는 작업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작업관리자에서 이 프로세스 리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나 CPU 사용량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레드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내부에서 자원의 일부만 공유하는 경량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 상태는 생성, 실행, 준비, 대기, 종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생성부터 종료 단계까지의 상태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프로세스 상태 천이도라고 부르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이런 프로세스 상태들이 전환되는 과정들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프로세스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기록하고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자료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세스 정보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PCB라고 부르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PCB의 구성은 프로세스 식별자, 프로세스의 앞에 살펴본 생성 준비, 실행, 대기, 완료의 상태들,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CPU 스케줄링 정보나 메모리 정보, 프로세스 계정 정보, 입출력 상태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스레드는 흔히 경량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작업단입니다. 스레드를 설명하기 전에 프로세스의 내부적인 생성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코드, 데이터, 힙, 스택 영역이 생성됩니다. 코드 영역은 실행 코드가 바이너리 형태로 적재되는 영역이고요. 데이터 영역은 정적 변수들, 스태틱으로 선언하는 정적 변수들이 생성되는 영역입니다. 힙 영역 같은 경우는 멜록 함수처럼 프로그램 실행 시에 동적으로 할당되는 영역들이고요. 스택 영역은 각각의 지역 변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포크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 포크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OS 내부적으로 메모리 영역들을 모두 생성하게 됩니다. 자식 프로세스를 두 개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이 각각의 자식 프로세스에 똑같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비긴 스레드처럼 스레드를 생성하게 되면은 코드, 데이터, 이 힙 영역은 이 부모 프로세스와 공유를 하게 되고 각각의 스레드에서는 이 해당 주소 영역의 포인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택 영역, 각각의 지역 변수에 해당하는 이 스택 영역만 새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스템 입장에서는 리소스가 전략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스레드가 이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코드나 데이터, 힙 영역을 다수의 스레드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역을 쓴다던가 갱신한다던가 했을 때 뮤텍스 등을 이용해서 임계 영역 처리를 적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운영체제에서 다루는 영역은 라기보다는 어떤 개발 테크닉이 가까운 부분이라서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코드와 데이터 힙 영역에 대해 동시 쓰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
혹은 이제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다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CPU 리소스 할당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교환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CPU 리소스를 개별 프로세스에 할당하면서 프로세스 상태 정보를 보관하고 적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 문맥 교환 작업은 상당한 오버헤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컨텍스트 스위칭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A라는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A 프로세스의 상태를 PCB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 모두 저장을 하고 다음에 실행할 프로세스 B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 B 정보를 CPU에 적재를 하고 CPU에서 프로세스 B가 실행되는 이런 이제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변환 과정이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링 성능 지표는 이용률, 처리율, 반환 시간, 대기 시간, 응답 시간 등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은 크게 선정 기법과 비선정 기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선정 기법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CPU 리소스를 할당받아서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도 다른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또 높은 경우에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CPU 리소스를 회수를 해서 새로 할당받아서 작업이 가능한 그런 스케줄링 기법이고요.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CPU 리소스를 할당받은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다음 프로세스가 대기 큐에 있는 다음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 하더라도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작업을 마친 이후에 CPU 리소스를 할당받을 수 있는 스케줄링 기법을 말합니다. 선점 스케줄링 기법과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의 종류에는 선점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SRT, 라운드 로빈, 멀티레벨 큐, 멀티레벨 피드백 큐, 비선점 같은 경우에는 피포나 숏잡 그리고 HRN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링 기법을 분류는 크게는 비선정 기법과 선정 기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케줄링 기법을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하숙집에서 이제 화장실이 하나만 있고 이 화장실이라는 리소스를 이용하려는 각각의 프로세스들, 이 작업자들이 줄을 쫙 세웁니다. 이 프로세스 중에서는 단지 손만 씻으려고 하는 프로세스도 있고 작은 일을 보려는 프로세스, 큰 일을 보려는 프로세스, 그리고 양치만 하려는 프로세스, 각각의 자기 작업들을 수행하려는 어떤 우선순위와 긴급도, 그리고 이 화장실이라는 리소스를 이용하는 시간들이 각각 다른 프로세스들이 이 대기 큐 상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줄 서 있는 프로세스들에게 어떤 순서로 이 화장실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할당할 것인가 라는 기법인데요. 우선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포 방식으로 현재 줄 서 있는 그대로 줄 선 순서대로 먼저 도착한 순으로 해당 CPU라는 리소스를 할당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아무리 높은 긴급하게 처리돼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다 하더라도 줄을 선 순서대로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리소스를 할당해 주는 기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기법이긴 한데 어떤 작업 시간인 짧은, 그래서 양치만 한다든가 손만 씻는다든가 하는 그런 시간이 비교적 점유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들이 뒤에 있다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들이 앞에 있을 경우에 먼저 다 끝난 이후에 리소스를 할당받을 수 있는 작업 시간, 대기 시간이 오래 길어지는 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쇼테스트 잡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 큐 상에서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 서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비교적 사용 시간이 짧은 리소스를 잠시만 점유하는 작은 일을 본다든가 아니면 손만 씻는다든가 이렇게 작업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들한테 먼저 리소스를 할당하는 기법입니다. 작업 시간이 긴 프로세스들은 가령 이제 큰일을 보려고 하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CPU라는 이 리소스 점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짧은 작업들이, 시간을 짧게 소비하는 작업들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오래 대기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HRM 같은 경우에는 SAF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 CPU를 할당을 할 때 단순하게 작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대기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오래 대기한 프로세스에게는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기법입니다. 선정 기법에는 SRT가 있는데, 이 SRT 같은 경우에는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를 먼저 수행하는 기법입니다. 보기에는 SJF랑 SRT하고 유사한 것 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SRT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소스를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 하더라도 작업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가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 리소스를 회수를 해서 작업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한테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 화장실에 있을 경우에 금방 손만 씻고 짧은 시간을 소비하는 프로세스가 이 대기 큐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을 끄집어내고 짧은 시간만 소유하는 이 프로세스한테 화장실이라는 리소스를 할당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P4와 이제 퍼스트컴 퍼스트서브와 동일하게 CPU가 할당되는데, 이 차이점은 이 퍼스트컴 퍼스트서브처럼 순서대로 할당을 해주는데 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줍니다. 그래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작업이 다 끝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끄집어내고 다음 줄 서 있는 대기 큐상에 다음 작업을 집어넣고 이 다음 작업도 이제 해당 시간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 작업을 끝나지 못하면은 다시 리소스를 회수를 해서 끄집어내서 다시 대기 큐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할당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은 이 제한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은 가령 이 화장실 사용 시간이 1시간씩 주게 된다면은 퍼스트컴 퍼스트서브와 동일하게 되고요. 너무 짧게 되면은 화장실 사용 시간이 10초 이런 식으로 짧게 할당이 되게 되면은 한 작업이 들어가서 이 작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다시 나오고 다음 작업이 들어가고 이렇게 문맥 교환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단계 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줄을 여러 개를 세우게 되고요. 여러 줄을 쓰게 되고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 성격에 따라서 그 두 줄, 세 줄 이렇게 선 줄에다가 리소스를 할당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다단계 피드백 큐 같은 경우에는 이 다단계 큐에서 똑같이 줄을 서게 되는데, 이 대기 큐가 여러 개 있을 때 각 줄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줄선 작업에서 이 리소스를 할당받아서 작업을 다 완료하지 못하게 되면은 다른 줄로 이동을 해서 좀 더 리소스 할당받는 시간이 더 큰 다른 줄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다단계 큐와 다단계 피드백 큐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단계 큐 같은 경우에는 각각 우선순위가 다른 이 대기열의 프로세스들이 들어가서 대기를 하게 되고요. 다단계 피드백 큐 같은 경우에는 CPU 할당 시간이 짧은 이 큐에서 작업을 다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 비교적 CPU 할당 시간이 긴 다음 큐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병행 처리라고 하는 것은 동시 프로그램에서 공유가 불가능한 자원을 동시 사용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병행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교착 상태, 이 데드락이라는 걸 개념을 같이 설명하게 되는데요. 교착 상태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각각 자원을 점유한 상태로 상대방의 지금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요청해서 무한 대기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가 있는데, 현재 프로세스 1은 리소스 1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세스 2는 리소스 2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서로 각기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프로세스 1은 프로세스 2가 점유하고 있는 리소스 2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2도 리소스 1, 이 프로세스 1이 점유하고 있는 리소스 1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돼야지 이 프로세스 1은 리소스 1을 다시 할당받은 리소스 1을 반환을 하고 프로세스 2는 리소스 2를 반환할 텐데, 현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상대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대기 상태에 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상호 배제, 프로세스들이 현재 자원을 점유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상호 배제 조건과 점유와 대기, 자신의 리소스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리소스 요청을 대기하고 있는 점유와 대기, 그리고 비선점, 현재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있으면은 다른 프로세스가 그 자원을 할당을 받을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강제로 이 리소스를 회수 받아가지고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 비선점 상태와 환영대기 상태, 이렇게 현재 리소스를 점유한 상태에서 다른 리소스를 요청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서큘레이션하게 환영대기 상태,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지 교착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장 매체의 계층도입니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저장 공간은 그게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CPU 내부에 있는 기억 장치입니다. 세그먼트, 포인터, 인덱스, 범용 레지스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CPU 내부에서 처리가 되어 있는 가장 고속의 저장 장치입니다. 캐시 메모리는 CPU의 빠른 속도와 상대적으로 느린 이 주기억 장치 속도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억 공간인데요.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표현을 쓴 게 실제로 주기억 장치도 상당히 읽기 쓰기 속도가 빠른 지기억 장치인데 CPU 속도보다는 느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속도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캐시 메모리는 몇 개층으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L2, L3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됩니다. 주기억 장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휘발성, 어떤 전원 공급이 중단이 되게 되면 정보가 삭제되는 저장 장치입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계층에 따라서 용량하고 속도가 차이가 크게 많이 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히트 레이쇼를 활용한 캐시 기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보조 기억 장치 용량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가상 메모리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은 디스크상의 특정 위치, 어떤 트랙이나 어떤 섹터의 정보를 요청하는 작업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처리 순서를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은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 쇼티스틱, 타임 퍼스트, 스캔이나 시스캔, 시룩, 엔스텝 이런 등의 스케줄링 기법이 있는데요. 아까 살펴봤던 CPU의 할당 기법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CPU 스케줄링 기법이나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 이런 스케줄링 기법들은 비슷한 개념으로 출발한 것들이 많습니다.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은 엘리베이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는 먼저 요청한 엘리베이터에서 누른 대로 순서대로 엘리베이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층을 누르고 3층을 누르고 2층을 눌렀다고 하면은 1층 갔다가 3층 갔다가 다시 2층으로 하는 그런 이동하는 기법이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고요. SSTF 같은 경우는 최소 탐색 시간을 갖는 입출력 요청을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가령 엘리베이터가 3층에 있는데 요청이 1층으로 가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4층으로 가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1층으로 가는 요청이 먼저 있었지만 4층으로 가는 요청이 더 짧기 때문에 4층으로 먼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현재 위치에서 멀리 가는 층을 눌렀을 경우에는 다른 가까운 층들 작업을 모두 처리하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 디스크로 치면은 바깥쪽 실린더에 있는 입출 요청은 가장 늦게 처리되는 대기를 계속 무한 대기라는 기하 상태를 빠질 수 있습니다. 스캔이라는 기법은 헤드 실린더가 양끝을 계속 왕복하는 기법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생각하시면은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계속 왕복으로 움직이면서 해당 층에 있는 요청들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C스캔 같은 경우는 스캔하고 동일한데 왕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층을 쭉 갔다가 다시 그 다음에는 다음 위치를 처리하지 않고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위로 쭉 올라가는 한쪽 방향으로만 헤드가
한쪽 방향으로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기법입니다. C룩 같은 경우는 C스캔 기법을 개선한 방법인데, 헤드 이동 방향의 마지막 입출력 요청을 처리한 이후에 헤드 위치를 처음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음 입출력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도중에 어떤 요청이 들어와서 해당 층을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층에 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끝까지 올라간 이후에 다시 초기 위치로 돌아와서 그 중간에 있었던 요청들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N스택 같은 경우에는 스캔 기법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캔 기법을 개선한 방법인데, 대기 중인 입출력 요청만 처리를 하고 이제 입출력 이동 중에 입출력 요청들이 완료되면은 다음번 헤드 이동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엘리베이터가 이동을 할 때 가령 10층까지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요청들을 다 처리하고 마지막 요청이 7층이었을 경우에는 7층까지만 가고 꼭대기층까지 이동한 다음에 다시 1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7층 요청까지만 하고 10층까지 가지 않고 다시 초기 위치로 돌아와서 쓸데없는 움직임을 줄이는 그런 기법입니다. 다음은 디스크 가용 공간 관리입니다. 가용 공간 관리는 기출문제로도 출제된 토픽이고요. 디스크의 사용 공간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효 공간을 탐색하고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가용 공간 관리 기법들을 살펴보면은 이 비트 벡터는 말 그대로 1과 0의 비트를 사용해서 가용 공간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런 배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 블록의 가용 공간 여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0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비어있는 공간 경우에는 1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전체 디스크 블록 정보를 모두 자료 구조에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 시스템에선 구현하기가 어렵고 소형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연속된 가용 공간은 이제 1로 연속된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 가용 공간을 탐색하기에 용이합니다. 연결 리스트는 포인터를 사용해서 주소 공간을 참조하는 링크드 리스트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가용 블록끼리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룹핑 같은 경우에는 연결 리스트에서 이제 중간에 다른 블록 주소를 저장해서 탐색 성능을 개선한 기법입니다. 이제 n개의 블록으로 구별을 해서 첫 번째 블록에 이제 n개의 비어있는 블록 봉지가 저장되어 있고, 마지막 블록에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서 다음 블록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운팅이라는 기법은 이제 모든 가용 블록을 연결하지 않고 가용 블록의 주소하고 현재 있는 주소로부터 연속된 가용 블록의 개수를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표기를 하게 되면은 이 블록 주소를 첫 번째 블록 주소를 표기하게 되고, 이 블록 주소로부터 연속되어 있는 가용 블록 개수를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해시는 단방향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가용 블록 주소를 바로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탐색 속도는 가장 빠른데 해시 테이블을 유지를 해야 되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전자서명이나 단방향 암호화에서 이 해시 방식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상 메모리입니다. 개념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메인 메모리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가상으로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게 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실제 물리 메모리가 있고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단위로 물리 메모리를 관리하고 있고, 중간에 이 페이지 매핑을 위한 테이블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 저장 공간을 가상으로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가상 기억 장치 관리 기법은 할당과 호출, 배치, 교체를 있습니다. 할당은 고정 사이즈의 블록을 고정 크기로 분할을 하느냐 아니면은 가변 크기로 분할하느냐, 이 단위에 따라서 분할하는 단위에 따라서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으로 나누게 됩니다. 고정 크기의 단위를 페이지, 가변 크기를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호출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페이지를 호출하는 디맨드 패치하고, 호출하지 않은 페이지도 미리 배치를 해놓는 미리 호출을 하는 그 프리패치 방식이 있습니다. 디맨드 패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
호출하는 기법이고요. 프리패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성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가령 주변에 있는 어떤 반복문이나 루프를 돌릴 때 주변에 있는 정보들이 이 다음에도 이 다음 요청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호출을 해놓는 프리패치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기법은 최초 적합과 최적 적합, 최악 적합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최초 적합은 조금 첫 번째 공간에다가 적재를 하는 방식이고요. 최적 적합은 현재 있는 비어있는 단위 중에서 현재 요청되는 페이지 크기가 가장 유사한 곳에다가 배치를 하는 최적 적합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적은 공간을 차지하는 남아있는 공간 중에서 현재 배치될 작업이 유효 공간이 많은 곳에 배치를 하게 되는 최악 적합이 있습니다. 교체 기법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최적 알고리즘, 무작위, 피포, LFU, LRU, NUR 등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어떤 CPU 스케줄링이나 그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하고 유사한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상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실제 주소가 아니라 가상 주소이기 때문에 실제 주소로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매핑이라고 하는 개념은 블록 사상 시스템에서 가상 주소, 어떤 블록 단위로 나눈 주소와 그리고 그 블록에서의 변이를 표기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프로세서 수행이 될 때 사용되는 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변환하는 것을 동적 주소 변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매핑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접 사상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상의 모든 페이지를 매핑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가장 느리게 되고요. 이 가상 주소를 어떤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물리 주소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주기억 장치에 물리 메모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상 주소가 물리 메모리로 실제 주소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를 2번 액세스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환 속도가 가장 느린 방식입니다. 연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관 기억 장치라고 하는 고속의 기억 장치 하드웨어를 별도로 두고 설계할 때 별도로 두고 이 연관 장치의 인덱스 형태로 이 주소들을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 연관 기억 장치가 상당히 고속이기 때문에 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매핑하기 위해서 연관 기억 장치를 참조해서 바로 실제 주소를 찾아가기 때문에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별도의 연관 기억 장치라는 추가 하드웨어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연관 사상은 직접 사상과 연관 사상의 중간 방식인데요. 페이지를 모든 페이지를 연관 기억 장치에 두진 않고 최근에 참조된 페이지만 연관 기억 장치에 두고 있습니다. 속도는 연관 사상과 직접 사상의 중간이 되게 됐습니다. 페이지 교체 기법은 FIFO, LFU, LRU, NUR 등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CPU 스케줄링이나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에서 보던 그런 알고리즘하고 유사한데요. FIFO 같은 경우는 First in, First out, 이 주기억 장치에 가장 먼저 들어온, 즉 다시 말해서 가장 오랫동안 주기억 장치에 존재했던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고요. LFU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게 아니라 사용 빈도수를 고려해서 사용 빈도수가 가장 적은 현재 주기억 장치에 존재하는 페이지 중에서 사용 빈도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LRU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이고요. NU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 교체입니다. 그래서 LRU하고의 차이점은 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 LRU고요. NUR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특정 시간 내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은 단편화입니다. 단편화는 쉽게 얘기해서 가상 메모리에 데이터를 적재할 때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생성되는 빈 틈을 이야기합니다.
단편화는 외부 단편화와 내부 단편화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외부 단편화 같은 경우에는 동적 크기를 사용하는 세그먼트와 세그먼트 사이에 발생하며 그림처럼 보시면은 세그먼트하고 세그먼트하고 이 사이에 생성되는 빈 틈을 외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이 블록 내부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 세그먼트라는 블록과 세그먼트라는 블록 외부에 있는 빈 틈을 외부 단편화라고 하고요. 내부 단편화 같은 경우는 페이지처럼 고정된 크기를 갖는 경우에 이 페이지 내부에 이 페이지 경계 안쪽에 생성되는 이 틈을 내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 길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페이지처럼 고정 길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변 길이를 사용하는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 단편화가 생성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압축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압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빈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역들을 이 영역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이제 연속된 가용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압축이라는 기법입니다. 네, 파일 시스템은 저장 매체에서 사용되는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말합니다. 종류는 FAT, FAT32, NTFS, ext2, 3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NTFS나 그리고 FAT 시리즈하고, 그리고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EXT가 있습니다. 각 파일 시스템에 대한 특징들은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NTFS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로 출제됐었는데 어떤 보안 관련해서 공유 보안과 동일하게 에버리온 그룹에 대한 모든 권한이 허용되어 있다. 이런 게 기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에서 다루는 영역은 아닌데요. 윈도우 파일 타입 중에서 컴파운드 파일이라고 하는 복합 파일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로 OLE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컴파운드 파일이 바로 이 OLE 객체들을 다루는 파일 타입입니다. MS 워드나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 파일 안에다가 한 개의 파일 안에 텍스트나 이미지 이런 이제 다양한 객체들을 담고 있는데, 이런 파일 형식이 컴파운드 파일입니다. 내부적으로 스토리지 영역과 스트림 영역을 관리해서 단일 하나의 파일 안에 마치 디렉토리처럼 어떤 텍스트 정보라든가 이미지 정보라든가 다양한 객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여러 곳에 떨어져 있는 시스템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논리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하드베 HDFS 같은 경우가 같은 파일 시스템이 분산 파일 시스템인데요. 분산 시스템은 투명성이라는 특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럼 위치 투명성, 복제 투명성, 그리고 병행, 장애, 분할이나 단편화 같이 이런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이 파일 정보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복사가 되어 있는지, 병행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장애가 발생했다든가 단편화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사례와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종류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윈도우나 맥OS, 그리고 리눅스, 유닉스 계열의 AIX나 솔라리스, 모바일 쪽 OS로 많이 사용되는 안드로이드나 iOS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산 OS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아쉽고요. T모사에 이제 개발했던 OS도 그렇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팀이 구글에 합류하기 전에 삼성에 먼저 찾아갔던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때 삼성에서 안드로이드를 선택을 했으면은 어떤 모바일 쪽 플랫폼 시장에 상당히 변화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아무튼 정보보안 기사 시험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될 OS는 윈도우와 그리고 리눅스, 유닉스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O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닉스와 리눅스입니다. 유닉스는 HP의 HPUX, IBM의 AIX, 선 이제는 오라클에 인수됐죠. 오라클의 솔라리스 등이 있고요. 리눅스 배포판 같은 경우에는 레드햇 공개판인 페도라, 센토스, 그리고 데스크탑으로 많이 사용되는 우분투 등이 있습니다.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부팅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되는 부트블록, 파일 시스템 정보를 저장하는 슈퍼블록, 그리고 개별 파일이나 디렉토리 정보를 저장하는 아이노드, 그리고 실제 파일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블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닉스의 특징은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고 X 윈도우를 지원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CLI라고 부르는 캐릭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해서 MD5라는 알고리즘을 디폴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커널은 모놀리식 커널입니다. 모놀리식 커널은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사용자 유틸리티를 커널에 포함하고 있는 커널 유형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드웨어 제어만을 위한 핵심 기능만 탑재를 하고 있고, 사용자 유틸리티는 서비스나 서버 형태로 커널 위에 올리는 방식을 마이크로 커널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커널은 보통 윈도우 계열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유닉스의 구성 요소는 커널, 사용자 명령을 처리하는 쉘, 그리고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는 크게 데스크탑용 OS하고 서버용 OS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파일 시스템은 FAT하고 NTFS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유닉스와 반대로 마이크로 커널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정 비밀번호는 시스템 32 하위 폴더에 저장되며 유닉스와 마찬가지로 단방향 암호화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링 구조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 권한 모드별로 관리자 레벨과 사용자 레벨로 나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링 0부터 링 3까지 링 3 모드가 바로 이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QO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QOS는 운영체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 기능을 강화한 보안 커널을 이식한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OS의 커널을 재컴파일한 커널 직접 수정 방식과 커널 레이어에서 시큐어 커널 레이어를 적재한 커널 적재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CQOS는 사용자 인증을 통한 시스템 제어 권한 부여 기능과 닥, 맥, 엘백, MLS 같은 접근 계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최소 권한 부여, 시스템에 대한 로깅을 통한 감사 기능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 접근 제어 쪽에 나오는 대기라든가 맥, 알백, MLS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제어, 시스템 접근 제어 쪽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반 OS 커널에 시큐어 커널이 적재돼서 보안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실제 서버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 솔루션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CQOS는 리눅스에 SLinux가 있습니다. SLinux를 활성화된 상태로 서버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스템 설정을 변경을 한다든가 포트를 연다든가 상당히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조 모니터라는 개념은 응용 프로그램의 시스템 콜을 확인을 해서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보안 모듈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 콜을 앞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콜을 사용을 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참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콜을 후킹을 해가지고 이 사용자 프로그램이 권한에 맞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감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2장은 클라이언트 보안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윈도우의 보안 설정입니다.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화벽 설정을 하게 되고요. 방화벽 설정은 실제로 설정하는 내용을 보면은 제어판에서 윈도우 방화벽 설정해서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트나 어떤 프로그램, 특정 프로그램, 어떤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접근이 가능하도록 여는 게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에 IP나 포트, 사용하는 포트 등을 제어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 설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윈도우 디펜터나 아니면은 MS의 개인용 시큐리티 에센셜, 뭐 V3나 뭐 알약, 시만틱의 안티바이러스, 카스퍼스키 등 같은 이런 백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백신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공유 폴더 보안입니다. 공유 폴더 역시 윈도우의 보안 취약점 중에서 가장 주요한 보안 취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2003년도인가 때 인터넷 대란의 주범이었던 SQ1 바이러스가 바로 윈도우의 공유 폴더 취약점을 이용해서 전파가 됐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공유 폴더 현황을 보려면은 넷쉐어 명령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명령도 이렇게 넷쉐어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현재 시스템에 공유되어 있는 폴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나 D 같은 루트 드라이브들이 공유가 되어 있고요. 관리 공유 폴더로는 IPC와 어드민 폴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C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은 폴더는 아니고요. IPC라는 폴더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윈도우에서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IPC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없이 접속이 가능한 널 세션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기출 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널 세션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IPC 같은 경우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드맨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의 원격 관리를 위해서 한 공유 폴더인데 OS가 설치된 경로, 일반적으로 C의 윈도우즈가 경로로 공유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유 폴더는 이제 넷쉐어 이 딜리트 명령으로 제거가 가능한데요. 관리 공유 폴더 같은 경우에는 넷쉐어 명령으로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레지스트리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지 에디트를 실행하신 이후에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하신 후에 이 경로로 해당 경로로 로컬 머신의 시스템의 커런트 컨트롤 셋의 서비스에 이 해당 경로로 접근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오토쉐어 서버나 오토쉐어 WKS 이 값을 0으로 수정해 주면 됩니다. 이 변수는 이제 OS 버전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겠다는데요. 오토쉐어 서버나 오토쉐어 WKS를 0으로 설정해 주시면은 공유 폴더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매체 자동 실행 취약점은 USB라든가 CD롬의 오토런 INF라고 하는 파일 자동 실행으로 인해서 악성 코드 감염으로 악용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동 매체 자동 실행 중지를 위해서는 윈도우 서비스에서 쉘 하드웨어 디텍션을 중지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 쉘 하드웨어 디텍션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실제로 이제 오토런을 실행하는 이동 매체들이 이제 입력이 됐을 때 실행하는 서비스인데 이거를 삭제를 중지를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윈도우 업데이트라고 하는 보안 패치를 수행하게 되는데 제어판에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활성화해서 항상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도록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터넷 브라우저로 기본 탑재되어 있는 익스플로러의 보안 설정 부분입니다. 익스플로러는 보안 영역을 인터넷, 로컬 인트라넷,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제한된 사이트,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분리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영역은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보안 설정이고, 로컬 인터넷은 내부 네트워크 대역의 보안,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는 사용자가 지정한 도메인, 그리고 제한된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정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각 영역별로 이 네 개 영역을 어떤 프로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 개 영역별로 어떤 스크립트나 액티브엑스 사용 여부, 실행 파일이나 인증서 신뢰 유무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러가 제공하는 보안 기능들입니다. 스마트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방문 페이지에 리포트된 리스트하고 비교를 해서 악성 코드나 피싱 페이지와 일치할 경우에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요. 인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러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웹서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이빗 상태에서 탭을 열어서 인터넷을 사용한 내역들은 익스플로러에 해당 히스토리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능은 인프라이빗 세션 종료 전까지 해당 탭을 닫을 때까지 유지가 되고요. 개인정보 설정은 P3P라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 표준 정책에 따라서 사용자가 개인보호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필터는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크립트 실행을 차단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SSL 보안 연결은 사용자 계정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암호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공개 해킹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키스트로크 정보를 후킹해서 공격자에게 키보드 입력 내역을 전송하는 해킹 도구입니다. 보통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탈취하기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은행 같은 금융권 사이트에서 계좌 비밀번호 입력할 때 키보드를 입력하지 않고 화면에 키패드를 클릭해서 입력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방식이 키로거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밀번호가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런 키로거 방식에서 발전한 게 어떤 신용카드 마그네틱 정보를 탈취하는 MSR 정보 후킹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권 거래를 할 때 또 마그네틱 카드 수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IC 접촉식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도 이런 키로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루트킥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악성 행위를 지칭하는 거라기보다는 악성 코드가 탐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악성 코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백신이나 이런 안티바이러스에 탐지되지 않고 가능한 오랫동안 은닉하면서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시스템 감염 여부를 숨겨야 되는데 이 루트킷의 유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커널 모드로 실행되면서 시스템 콜을 가로채서 시스템 콜 후킹을 통해 자신을 은닉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이제 명령을 입력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출력받은 것이 사용자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루트킷이 해당 시스템 코드 중간에 제어를 통해서 이제 다른 수행을 하게 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백신으로 탐지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패스워드 크랙은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브루트포스라고 하는 문자를 순차적으로 계속 조합을 해서 무작위 대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사전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를 하나씩 대입해서 패스워드를 추측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로그인 시스템에서 패스워드가 몇 회 이상 틀리면 은행권 사이트도 그렇고 포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패스워드가 몇 번 이상 틀리게 되면은 계정이 잠금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무작위 대입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이고요. 최근에 그 단방향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크랙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덤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요. 레인보우 테이블은 패스워드를 일일이 대입하는 방식, 브루트포스처럼 패스워드를 일일이 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암호화된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 계정 정보를 손에 넣을 경우에 기존에 한 자리부터 8자리, 10자리, 12자리 이렇게 암호화 시켜놓은
단방에 암호를 동일하게 시켜놓은 결과값하고 비교를 해서 암호를 찾는 방식입니다. 보통 뭐 MD5 방식의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뭐 12자리까지는 뭐 해독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레모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 사이즈가 커지긴 하는데 이미 다 순차적으로 인덱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속도는 일일이 대입을 하는 것보다 이미 대입시켜 놓은 결과값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거의 뭐 바로 이 암호화된 정보만 패스워드 암호화된 정보만 파일만 추출할 수 있으면은 바로 패스워드를 알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 스캐닝은 이제 외부에서 공격 대상 호스트의 포트 스캔을 통해서 해당 호스트의 정보 및 취약점을 탐지하는 기법입니다. 포트 스캔 도구는 보통 엠맵이 자주 사용되고요. 포트 스캔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 목마는 시스템 내부에 은닉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유출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백도어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숨어 있는 프로그램상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처럼 숨어 있으면서 다른 백그라운드로 다른 악의적인 행위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취약점 분석 도구는 사탄이나 메타스플로이시나 네서스 등이 있는데요. 공격 패턴 룰 엔진을 탑재해서 취약점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패턴들에 대한 룰 엔진을 탑재하고 해당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취약점 분석 도구는 이게 공격 도구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안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공격자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공격 도구가 되고 보안 관리자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보안 도구가 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니핑 같은 경우는 다음 챕터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네트워크 환경에서 트래픽을 도청해서 패킷을 분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호스트에 전달되는 패킷 외에 다른 호스트로 가는 정보들은 랭카드에서 보통 다 필터링이 됩니다. 자신에게 오는 정보 외에 다른 호스트로 가는 정보들은 필터링이 되는데 프로미시큐어스라고 하는 모드로 랜 설정을 프로미시큐어스 모드로 변경하게 되면은 다른 호스트에 전달되는 패킷들도 필터링하지 않고 모두 도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들을 까보게 되고 계정 정보를 유출한다든가 다른 정보들을 도청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탐지하는 도구가 ARP 와치나 센티넬, 안티 스니프 등이 있습니다. ARP 와치 같은 경우에는 ARP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모니터링해서 맥 정보와 맥 주소하고 IP 매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맥 주소와 IP 정보가 계속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게 변경이 있게 되면은 이를 탐지해서 사용자에게 보안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센티널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탐지 모드를 사용하는데요. ARP를 사용하는 방식하고 ICMP를 사용하는 거, DNS 사용하는 거, 이 네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이 옵션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티 스니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모든 패킷을 감지하는 프로미시큐어스 모드로 동작하는 호스트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보통 로컬 이더넷 세그먼트에서 시크릿 대역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스캔 탐지 도구는 아까 살펴봤던 엠맵 같이 네트워크 스캔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 정보를 취득하는 프로그램들이 실행 여부를 프로그램들이 현재 자신의 호스트를 스캔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도구입니다. 스노트 같은 경우에는 패킷 스니핑을 통해서 라이브 피켓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 피켓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패킷을 캡처를 통해서 해당 공격이 네트워크 스캔을 통한 공격이 있는지 판별하는 도구고요. 그리고 포첸트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포트 스캔을 탐지하는 도구로 일반 스캔과 은닉 스캔을 모두 탐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노트 같은 경우에도 이 공격 탐지 룰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은닉 스캔 같은 경우도
탐지가 가능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노트나 포트 엔트리 같은 경우가 기출 문제에 출제가 된 도구들입니다. 무결성 탐지 도구는 시스템상의 주요 파일들에 대해서 변경 여부를 판별을 하게 되는 도구입니다. 어떤 시스템의 환경 설정 파일이라든가 로그 정보들처럼 시스템의 중요한 파일들의 체크성 값을 체크성을 도출을 하고 그 정보들이 변경됐는지 여부를 통해서 시스템의 무결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값이라든가 트리와이어, 와치 파일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백도어 탐지에는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 포트가 열려 있는지 여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정보를 확인하거나 간단하게 OS에서 제공하는 네스트 명령을 통해서 열려있는 포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PS 리스트라든가 그리고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윈도우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프로세스별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포트들, 열고 있는 포트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PSEF,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 사용하는 프로세스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네스텟, NA를 통해서 현재 열려있는 포트들을 확인하는 포트 모니터링 방법이 있고요. 트리와이어 같은 탐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루트킷은 시스템 무결성 여부나 시스템 콜 검증을 통해서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레드햇 계열의 K-스탯 같은 경우나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아이소드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루트킷을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루트킷 같은 경우에는 탐지가 100% 된다라고 좀 단언하기가 좀 어렵죠. 마지막 장 서버 보안입니다. 서버 보안은 OS의 인증과 접근 통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닉스나 리눅스의 접근 통제 방식입니다.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passwd라는 파일에다 계정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패스워드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제 각 필드별로 콜론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 필드별로 나눠져 있고요. 각 필드는 첫 번째 계정 이름,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 패스워드는 다 X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X는 단방향 암호화돼서 별도의 파일에 다음에 살펴볼 섀도우라는 파일에 단방향 암호화해서 저장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드는 유저 아이디, 0부터 시작하는 유저 아이디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룹 아이디, 그리고 프로파일, 홈 디렉토리 경로랑 쉘 경로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저 아이디하고 이제 그룹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루트 계정인 경우에는 0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계정은 루트 계정이 아닌 일반 계정은 이제 500부터 시작이 되는데 리눅스 배포판별로 꼭 500부터 시작하지 않고 1000부터 시작하는 배포판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일단 0은 루트 권한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계정 중에 루트 계정이 아닌데 다른 계정에 UID나 GID가 0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좀 보안상에 좀 문제가 있는 계정 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 있던 계정명이 첫 번째 필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암호, X로 다 표기되어 있는 암호, UID랑 GID, 프로파일, 홈 디렉토리 경로, 쉘 경로가 각각 콜론으로 필드별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금 passwd라는 파일에 있는 이 계정들이 다 현재 이 리눅스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들이고요. 사실은 사용되지 않는 계정들은 좀 비활성화를 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뭐 시스템에 디폴트로 생성되어 있는 계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계정들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계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시스템 운영하는데 필요가 없는 계정들은 비활성화를 시켜 놓는 게 보안상 좋고요.
예, 그 다음은 섀도우라는 파일입니다. 이 섀도우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패스WD 파일에서 암호 부분이 X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각 계정에 해당하는 이 X로 표기되어 있는 패스워드, 단방향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이 섀도우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콜론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필드가 계정명, 그 다음에 단방향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패스워드 다음 필드들은 패스워드 변경한 경과 일수라든가 패스워드 변경 일수, 그리고 완료, 패스워드가 만료되기 전에 알림을 하는 일수, 접속 차단 개수, 그리고 사용 금지일 등등등 이제 필드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들은 몇 번째 정확히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섀도우 파일에서 갖고 있는 각 필드들의 의미와,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passwd 파일에 어떤 필드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정도는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파일도 한번 실제로 살펴보게 되면요. 예, 이런 식으로 각 필드별로 구별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두 번째 필드에 있는 값이 실제로 단방향 암호화된, 이 루트 계정의 단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이 두 번째 필드에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D5 형태로 단방향 암호화되어 있긴 한데, 그 앞에서 패스워드 브루트포스 공격 설명을 드리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레인보우 어택이라고 하는 레인보우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 입력된 것들을 다 암호화를 시킨 상태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섀도우 파일이 유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 섀도우 파일이 외부로 유출이 됐을 경우에 암호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깨는 게 원래 암호를, 이 단방향 암호화가 되기 전에 암호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패스워드를 암호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섀도우 파일을 권한을 잘 관리를 해서, 접근 권한을 잘 적절히 통제를 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섀도우 파일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그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계정 정보 파일은 그룹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룹은 상당히 이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정명과 그룹명 패스워드, 그룹 아이디, 그룹 사용자명,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사용자를 추가를 하고 계정 정보 파일 권한 체인지 모드를 이용한 파일 권한 변경 하는 내용을 좀 명령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추가하는 명령은 유저 애드라는 명령을 쓰는데요. 유저 애드 후에 계정 이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passwd 하고 계정명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을 추가하는 명령을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의로 계정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스트라는 계정을 제가 임의로 추가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은 계정은 생성이 됐고요. 유저애들을 통해서 계정이 생성이 됐고, 다음은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정과 패스워드를 설정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 중간에 메시지가 배드 패스워드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제가 패스워드를 상당히 심플하게, 임의의 패스워드를 심플하게 입력을 했기 때문에 경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딕셔너리 워드, 제가 패스워드를 심플하게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경고가 뜨게 됩니다. 일단 해서 계정이 정상적으로 추가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PassWD 파일을 열어서 제가 지금 추가한 테스트라는 계정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마지막 줄에 가장 마지막 줄에 테스트라는 계정이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지로 유저 아이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계정은 500번 이후로 생성이 됐고요. 홈 디렉토리는 디렉토리 경로는 홈의 테스트 그리고 쉘 경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저 애드와 passwd 명령을 통해서 계정을 생성을 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 권한 변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일 passwd 파일이라든가 뭐 섀도우 파일, 뭐 그룹 파일 같은 경우에 유닉스 계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의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파일 권한 변경은 접근 권한 변경은 chmod라고 하는 체인지 모드로 변경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유닉스의 읽기, 쓰기, 실행 권한 다음 장에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밖의 명령어는 유저 딜리트라고 하는 계정 삭제라든가 그리고 패스워드의 -l 락을 통해서 계정을 잠그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유저 모드라고 해서 그룹 설정을 변경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윈도우의 접근 통제 부분입니다. 윈도우의 접근 통제는 윈도우에서 계정 관리를 하는 부분은 작업 관리자의 관리 도구에 사용자 계정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도구의 컴퓨터 관리에 로컬 사용자 및 그룹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룹 같은 경우는 어드민스트레이터부터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많이 주로 사용하는 게 유저나 어드민스트레이터 그룹, 게스트 그룹, 파워 유저 그룹 등이 이제 각각의 권한별로 그룹이 설정되어 있고요. 사용자 메뉴로 보시게 되면은 디폴트로 되어 있는 어드민스트레이터 계정과 사용자가 직접 생성을 한 계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정보를 변경을 하실 때는 해당 계정 정보에서 소속 그룹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관련된 암호 사용 기간이라든가 계정 잠금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정을 잠금을 하면은 계정 이렇게 빨간색 X 표시로 표기가 되게 되고요. 계정을 활성화시키면은 이제 이 빨간 X 표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AD 환경에서 다음 앞으로 나올 챕터에서 워크그룹과 도메인 관련된 내용이 있겠지만 윈도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도메인 그룹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도메인 어드민 계정이 있을 경우에는 로컬 어드민 계정은 현재 있는 로컬 어드민 계정은 보통 비활성화 시키고 도메인의 어드민 계정으로 주로 이제 단말기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정 관련된 내용 중에 해당 가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패스워드 설정과 그룹을 설정할 수 있고 로컬 보안 정책이라는 메뉴에서는 계정 정책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 보안 설정은 관리 도구의 로컬 보안 정책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 보안 선적에 계정 정책이 있고 계정처에는 암호 정책과 계정 잠금 정책이 있습니다. 암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암호의 복잡성, 가령 대문자, 소문자, 영문자, 특수문자 몇 개 이상을 조합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제 암호 복잡성과 최근 암호 기억, 지금 사용한 암호를 몇 개까지 기억을 해서 가령 5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패스워드를 변경할 때 최근에 사용했었던 패스워드 중에 패스워드 5개는 중에는 사용을 못하게 제한을 할 수 있고요.
최대 암호 사용 기간을 설정을 해서 암호 사용이 만료되도록 이 특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패스워드를 변경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소 암호 길이는 몇 자 이상 돼야 되는지, 그리고 최소 암호 사용 기간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정 잠금은 패스워드가 몇 번 이상 틀렸을 때 계정을 잠근다든가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 통제에 대해서 알아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윈도우 접근하는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로컬 콘솔상으로 또 접근이 가능하지만 윈도우 터미널,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보통 부르는 윈도우 터미널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 3389번 포트를 사용하는데, 이 윈도우 터미널 접근 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포트 번호를 레지스트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은 기본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로 설정이 가능하고 해당 포트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접근 권한 체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나 리눅스의 접근 권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적으로 읽기, 쓰기, 실행 이 세 가지의 모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스티키 비트라든가 좀 특수한 접근 권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 읽기와 쓰기, 실행 세 가지 기본 모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ls-l 명령을 통해서 이제 권한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습을 한번 실습 화면을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ls 명령을 통해서 원래는 ls-l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파일들에 대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각 권한별로 read, write, execute, read, write, execute, read, write, execute 이 세 가지 권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은 이 파일에 대해서 오너, 그리고 해당 그룹, 그리고 other, 그리고 다른 모든 사용자들, 기타 사용자들에 대한 각 세 가지 롤에 대해서 읽기 권한과 쓰기 권한, 실행 권한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권한을 변경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change 모드라는 명령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 change 모드는 옵션에 첫 번째 사용자, 그룹, 기타 사용자, 전체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읽기와 쓰기, 실행 추가할 건지, 추가할 경우에는 플러스, 삭제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지정한 권한 외에 다른 건 모두 취소할 경우에는 equal을 사용을 해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고, 실제로는 사용을 할 때는 시스템에서 팔진 표기를 통해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읽기 같은 경우에는 4, 쓰기는 2, 실행은 1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read랑 write, execute 이 세 가지를 이제 비트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실행 권한만 있을 경우에는 0, 0, 1은 값이 1이 되고요. 그리고 write 권한만 있을 경우에는 0, 1, 0 비트를 표기하게 되면은 2가 되죠. read 권한 같은 경우에는 1, 0, 0 4가 됩니다. 이래서 읽기는 팔진 표기로 4, 쓰기는 2, 실행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읽기와 쓰기와 실행 권한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1, 1, 1이 되고 팔진 표기로 바꾸면은 7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된 표기지만 유저와 그룹에 대해서 리드 권한을 추가해주는 경우에는 U, G 플러스 R 리드 권한을 추가한다는 옵션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체인지 모드 팔진 표기를 이용해서 6, 6, 5를 쓰게 되면은 6 같은 경우에는
읽기와 쓰기 권한이 있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그룹에 대해서도 읽기와 쓰기 권한, 그리고 O로 돼 있으니까 읽기와 실행 권한이, 그리고 다른 기타 사용자에게는 읽기와 실행 권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주게 되면은 체인지 모드 777을 주면 되겠죠. 네, 이런 형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너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권한과 그룹에 대한 권한과 기타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이렇게 RWX, RWX, RWX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권한을 설정을 할 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기와 쓰기와 실행이, 읽기, 쓰기, 실행이 가장 기본적인 권한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setUID와 setGID, 스티키비트라는 좀 특수한 권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setUID라는 것은 일반 사용자인데 실행 시에만 소유자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거고요. setGID는 특정 그룹에 마찬가지로 실행 시에 소유자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스티키비트는 보통 임시 디렉토리에, TMP라고 불리는 임시 디렉토리에 설정을 하게 되는데, 해당 디렉토리에다가 권한을 이 스티키비트 설정을 했을 때는 자신이 소유한 파일만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고, 다른 소유자의 파일은 쓰기 권한이 없는 상태를 설정하는 게 스티키비트입니다. 앞전에서 살펴본 특수 권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 권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체인지 모드 명령을 썼을 때 세 가지 자릿수를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오너 부분하고, 그리고 그룹, 그리고 기타 사용자, 이렇게 세 가지 자릿수를 일반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이 특수 권한을 표기할 때는 앞에 하나를 더 붙여서 이 네 개의 숫자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setUID를 설정할 경우에는 앞에 4를 붙이고요. setGID 같은 경우에는 2를 붙이게 되고요. 스티키비트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1을 붙이게 됩니다. 각각의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setUID나 setGID는 해당 표기 위치에 S자가 이게 붙게 되고요. 스티키비트로 설정된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T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임시 디렉토리, 이 TMP 디렉토리 같은 경우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끝에 이제 T자가 붙게 됩니다. 실제 실습 화면을 보시면요. 예, 보시면은 이 TMP라고 되어 있는 이 임시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끝에 T자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임시 디렉토리에 파일이 없는데요. 일단 파일을 하나 임의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테스트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했고요. 이 테스트 파일에 한번 특수 권한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체인지 모드를 명령을 쓰고요. 예, 17777로 해서 1, 그러니까 맨 첫 번째 1이 스티키비트 설정을 파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 T자가 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앞에 설정에 이 파일 권한에 T자가 붙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 setID로 2를 붙여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룹 권한에 S가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오너 쪽에, 사용자 쪽에 권한에 S가 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tUID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의 특수 권한과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해서 특수 권한과 일반 접근 권한 설정하는 명령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유마스크는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디폴트로 어떤 권한을 가지도록 설정할 건지 설정하는 명령이기도 하고, 현재 디폴트 권한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디렉토리를 생성할 경우에는 기본 권한이 777, 파일을 생성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66 권한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유마스크 값을 설정하게 되면은 지금 디렉토리 같은 경우 777에서 유마스크를 가령 022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 값만큼 빼고 777에서 022를 뺀 755만큼,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권한 666에서 유마스크 값 022만큼 뺀 644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022 값이 일반적으로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유마스크 값인데요. 보시면은 소유자 권한을 제외한 그룹과 기타 사용자 권한에서 쓰기 권한 2가 빠진 상태로 생성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현재 유마스 값을 확인하게 되면은 022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면요,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테스트라는 디렉토리의 권한을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그룹 쪽과 기타 사용자에서 쓰기 권한 2가 빠진 755 권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보게 되면요, uTest라는 파일을 생성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644로 기본 파일의 기본 권한 666에서 02가 빠진 644 권한으로 세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 확인 관련된 find 명령어입니다. find 명령은 주어진 옵션에 따라서 파일을 검색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find 자체 명령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용 가능한 옵션들을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파일 권한이 n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제 PERM 퍼미션이라고 하는 옵션을 줄 수 있고요. 파일 이름으로 탐색을 하는 name이라는 옵션과 이제 a-time, 파일이 마지막으로 액세스된 타임으로, 그 시간으로 검색하는 a-time, 그리고 파일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으로 검색하는 m-time, 블록 사이즈라든가 그룹, 그리고 탐색한 파일에 대해서 어떤 파일을 탐색하면은 그 파일 탐색한 파일에서 어떤 명령을 실행하도록 실행을 하는 execute 커맨드 명령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 이름으로 검색을 할 경우에는 name이라는 옵션을 두고, 현재는 파일 설정, 환경 설정 파일 확장자를 보통 일반적으로 유닉스에 사용하는 환경 설정 파일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모두 와일드카드를 사용해서 모두 화면에 출력하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파일 타입, 디렉토리인 파일만 찾는 명령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미션, 해당 그 파일에 대한 퍼미션에 따라서 찾는 명령들, 그리고 수정된 파일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30일 이내에 수정된 파일들을 찾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파일 명령으로 네임 옵션을 통해서 해당 확장자의 파일을 찾은 다음에 그걸 제거하는 rm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제거하는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이 옵션들하고 find 이후에 탐색하고자 하는 경로, 그리고 옵션,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버 보안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서버 보안용 소프트웨어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TCP 래퍼, 이 TCP 래퍼는 이제 슈퍼데몬이라고 부르는 인터넷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접근 제어를 하는 툴인데요. 이 TCP 래퍼는 두 가지 파일로 그 접근 제어를 하게 됩니다.
허용할 네트워크 대역을 과 그리고 차단할 네트워크 대역 파일을 각각 allow와 deni로 파일에다가 그냥 네트워크 대역들을 기재를 해서 접근을 하고 차단을 하고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이 TCP 래퍼 같은 경우에는 슈퍼데몬에서 제공하는 관리 가능한 서비스들만 대상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접근 제어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IP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방화벽 프로그램이고요. 이 IP 테이블은 세 가지 체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풋, 포워드, 아웃풋이라고 해서 해당 호스트로 들어오는 패킷, 경유하는 패킷, 외부로 나가는 패킷에 대해서 제어를 하게 되고요. 이 패킷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소스 IP나 목적지 IP 혹은 이제 포트 등 여러 가지 좀 상태를 가지고 허용을 할 거냐, 아니면 해당 패킷을 버릴 거냐, 아니면 거절 패킷 응답을 보낼 거냐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IP 테이블하고 TCP 래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실습 동영상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IP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정책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테이블에 정책을 확인하는 L 옵션을 주게 되면은 현재 체인과 정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체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과 포워드, 아웃풋, 그래서 들어오는 패킷과 경유하는 패킷,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패킷에 대한 체인이 있고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체인 외에 추가로 RH 파이어월이라는 체인이 있습니다. 이 RH 파이어월 체인은 레드햇 계열의 페도라라든가 레드햇 계열 리눅스에서 배포판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제공이 되는 체인입니다. 이 인풋과 포워드, 아웃풋 세 가지 체인을 참고를 해서 정책을 추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RH 파이어월이라는 체인이 추가되는데요. 보시면은 RH 파이어월이라는 체인이 두 개의 레퍼런스, 포워드와 인풋, 이 인풋과 포워드에서 추가를 해서 RH 파이어월이라는 체인을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는 정책들은 이건 기본 정책인데요.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ICMP도 보이고 UDP도 보이고 TCP도 보이고요. 허용하는 정책과 그리고 리젝트, 거절하는 정책 등을 설정할 수 있고요. 또는 소스 IP와 목적지 IP, 프로토콜, 포트 등을 설정을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IP 테이블에 관한 부분은 밑에 TCP 래퍼 쪽은 실습 좀 더 상세하게 심화 실습 강좌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윈도우 방화벽 외에 패킷 필터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윈도우 IP 보안 정책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로컬 보안 정책에서 IP 보안 정책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일단 패킷 필터를 생성할 수 있고 이 필터 리스트들을 통해서 패킷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백업 정책입니다. 백업 같은 경우는 보안 쪽에서 보안의 3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중에서 가용성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백업에 대해서 구분을 할 경우에 보통 백업하는 대상의 데이터 범위에 따라서는 풀 백업, 인크리멘탈 백업, 디퍼런셜 백업, 얘가 전체 증분 차분이라고 하는 백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운영하는 걸 기준으로 보통 DBMS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백업받는 온라인 백업, 그리고 서비스를 내려놓고 서비스 운영을 중지하고 데이터를 백업받는 오프라인 백업이 있습니다. 매체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는 가상화된 디스크 이미지, 디스크를 테이프처럼 가상화시킨 VTL 백업이 있고요. 그리고 LTO라고 부르는 실제
이제 라인 테이프에다가 받는 피지컬 테이프 라이브러리 PTL이 있습니다.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는 일단 로그 백업, 그리고 덤프 백업, 섀도우 이미지 등으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백업 저장소에 따라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다가 데이터를 백업받는 원격집 백업과 같은 장소에서 데이터를 백업받는 로컬 백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업 정책에 대한 종류를 나눌 때는 가장 일반적인 구별이 백업을 받는 대상의 데이터 범위로 나누게 되는데요. 풀 백업, 증분 백업, 차분 백업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풀 백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데이터를 모두 다 백업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령 월요일날 있는 데이터 받고 화요일날 쌓인 데이터 이 정도면은 마찬가지로 받고 수요일날도 해당 데이터를 모두 받게 됩니다. 풀백업을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복원할 때 해당 시점에 원하는 시점의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복원이 되는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증분 백업 같은 경우에는 풀 백업을 전체 백업을 한번 받은 이후에 변경된 데이터만 백업 받게 됩니다. 월요일날 풀 백업을 받은 이후에는 화요일날은 화요일날 변경된 내용만 증가된 내용만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수요일날 변경된 내용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풀 백업, 월요일 변경 내역, 다음 화요일날 변경 내역 이렇게 증가 분에 대해서 받는 것을 증분 백업이라고 하고요. 차분 백업은 전체 백업 이후에 화요일날은 화요일날 변경된 내용을 받고요. 수요일날 여기까지는 증분 백업과 동일한데 수요일날은 수요일날 변경된 내용만 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풀 백업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화요일날 변경된 내역을 포함을 해서 받게 됩니다. 증분 백업하고 차분 백업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복원을 할 경우에 해당 날짜에 이 수요일날 장애가 생겨서 이날 시점으로 복원을 할 경우에는 풀백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수요일날 받았던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을 하게 되면은 복원이 완료가 됩니다. 증분 백업 같은 경우에는 풀백업 받은 거 복원을 하고 화요일날 받았던 증분 복원을 하고 순차적으로 수요일날 변경됐던 증분된 내역을 복원을 하고 총 3번의 복원을 하게 되면은 이 수요일날 장애났던 시점 그 장애났던 이전 시점으로 복원이 가능하고요. 차분 백업 같은 경우는 전체 백업 받은 이후에 화요일날 백업은 상관없이 이 수요일날 받았던 거, 이 수요일날 백업 받았던 내역이 화요일날 백업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백업 한 번, 전체 백업 한 거 복원 한 번, 그리고 차분 백업 마지막 받았던 차분 백업 한 번, 이렇게 2번만 복원을 하게 되면은 장애가 있었던 시점 이전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심플하게 복원이 가능한 거는 전체 백업이죠. 전체 백업은 아시다시피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용량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이 백업 받는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뭐 넷백업이나 백업 전문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풀 백업과 인크리멘탈 백업과 디폴루션 백업을 조합을 해서 뭐 일별로 시간별로 주간 단위로 월 단위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최종 조합을 해서 백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백업 정책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피 백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카피 백업은 실제로 풀 백업이랑 동일합니다. 실행하는 내역은 동일하는데 이 풀 백업하고 다르게 풀 백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분 백업이나 차분 백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전체 백업을 어디까지 했다라는 백업 마커를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마커를 기준으로 풀 백업 받은 이후에 증분 백업을 하든가 풀 백업 받은 이후에 차분 백업을 하든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 카피 백업 같은 경우에는 백업 마커를 별도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일을 복사하시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스케줄하고 무관하게 돌아갈 수 있고요. 보통 백업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백업 솔루션 자체로 스케줄러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론 탭에다가 중요한 로그라든가 파일 같은 거를 백업 받을 경우에는 클론 탭에다가 스케줄을 등록을 하게 되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작업 스케줄러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등록하게 되는데 카피백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백업 마커를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스케줄과 무관하게 백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첫 번째 과목인 시스템 보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